올해의 금리는 좀 어떻게 조금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빨리 조금 나빠지고 둔화되고 침체로 가야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여러분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미국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좀 당분간은 높여야 된다라는 쪽의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우리나라도 2분기부터는 올리지 못할 거고, 그렇다면 2분기부터는 떨어지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상만 좀 멈춰 있는 거지 그 상태로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고금리가 있으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현금 갖고 있으라는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현금을 좀 어떻게 좀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금과 적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약간 살아나는 좀 기미가 있죠. 이제 사실은 통화 정책을 좀 선행하는 게 금융시장이니까 앞으로 금리 올린다고 했지만 과거 몇 달 전보다는 상당히 폭 자체가 조금 둔화되기도 했고 언젠가는 멈추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최근에 성장주 위주로 이제 기술주 위주로 주식이 좀 살아나고 있죠. 그러나 주식의 대세 상승을 가기에는 미국도 경기 침체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까지 확실하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는 어쨌든 소폭이긴 하나 둔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 경계심을 갖고 아주 급격한 투자 전환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식시장에 큰 상승이 오는 거는 올해 말이거나 내년 상반기 정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부터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탠스는 7대3 정도 이상은 유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70% 이상은 현금 보유 능력이 중요시되는 올해는 그냥 예적금에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기준금리 많이 올랐고 그런 고금리 예적금들이 좀 되게 앞다퉈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금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예전에도 그런 위기 시절에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분위기랑 좀 비슷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기다라고 인식했던 거는 보통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난 이후에 뭐 84년, 94년, 그 다음에 2004년, 2014년 이렇게 항상 4자로 끝나는 해에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폭풍이 나타났던 게 8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고 90년대에는 IMF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 말에 이제 양적 완화 종료한다고 발표하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번에 나타날 위기, 그 위기는 역시 경기 침체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 세 번의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좀 빨리 나타나서 미국이 좀 빨리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로 들어가야 조금 미국도 금리 빨리 낮추고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좀 낮춰야 우리 금리도 좀 낮아지면서 경제에 좀 온기가 돌 텐데, 뭐 안타깝게도 미국이 경기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죽으니까 좀 약간 경기 침체가 좀 미뤄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가격보다는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찬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뭐 경제가 안 좋다, 막 위기다, 막 경제 침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유 그냥 힘들어라고 웅크리면서도 그때 현실적으로 실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찬스가 보이는 거잖아요. 항상 왔던 것처럼 가격이 저 IMF 때 우리나라 또 경제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이 다운됐거든요. 그 당시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금방 반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자본 수익이 있었다 이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까지는 조금 현금 보유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게 될 경기 침체가 현실로 아직까지는 와닿진 않았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시장이든 또는 뭐 부동산 시장이든.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로 탄탄해질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2027, 8년 정도에 나타날 수익의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도끼질 하기보다는 도끼 날을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도끼 날을 휘둘러 봐야
그렇게 뭐 사실 한 방에 뭔가를 확 베어버릴 수 있는 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요런 참에 조금 실탄을 많이 모으시게 되면 나중에 한 방에 이제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면전환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그 날로 나무를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타이밍은 혹시 어떻게 조금 보세요? 타이밍은 무조건 경기 침체기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자, 매수 타이밍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주식은 언제부터 대세 상승에 들어가느냐? 항상 경기에 6개월에서 한 10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막 뜨겁고 좋아질 수 있는 시기보다 6개월에서 10개월 전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터널과 침체를 통과하고 있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이 경기 침체의 아주 저점과 바닥을 지나고 있느냐? 그거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경기 침체 터널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돈 100 중에 20, 30이면 몰라도 막 100을 다 매수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에 딱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저기 멀리 빛이, 한 줄기 빛이 보이는데 운전하다 가보면 야, 이 터널 왜 이렇게 길어?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날 거냐? 저기 멀리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여. 대충 한 얼마 가면 터널 끝날 것 같아. 그때 사는 거죠. 주식은 항상 선행하니까. 근데 아직 그렇게 터널로 확 들어갔다는 느낌이 지금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홀딩을 하라는 쪽에 제가 스탠스를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은 그거보다 더 느려요. 부동산은 터널을 뛰쳐나와서 밝은 빛이 나오고 조금 있다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후행하는 거예요, 후행. 근데 뭐 최근에는 부동산도 후행이 아니라 동행하는 성질이 좀 생겨가지고 뭐 경기가 실제로 막 살아나면 부동산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공식처럼 머릿속에 기억, 경기의 변동을 잘 관찰하시되 주식은 거의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먼저 선행을 하니까 한 6개월 이상 선행을 하니까 터널 중간쯤에서 사자. 부동산은 터널 나와서 이제 환한 빛이 도는구나 라고 할 때 사자. 요런 공식에 맞춰서 경기 변동을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경기와 우리나라의 경기는 어디에 있느냐? 미국은 후퇴 초입에 있는 거고 이제 후퇴의 초입에 들어간 거죠. 후퇴에서 아직 침체까지는 멀었고요. 우리나라는 후퇴에서 침체 곧 목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경기 둔화 속도가 빠릅니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럼 그 기회가 다가오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만약에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지금 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반 직장인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적금을 하면서 실탄을 모으고 그 목돈의 볼륨을 키우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의 우려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이제 경기 침체, 위기, 막 이런 얘기가 막 만연된 뉴스가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그 이후에 언제 조금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살아날까, 언제쯤 좋아질까, 뭐 이런 예상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시작은 안 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그널 정도가 나올 때, 그때는 이제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주식 투자도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라 하더라도 2020년과 21년도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2020년도의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가 2474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충격 이후에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주식을 사놓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주식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그거는 앞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를 경험하고 나온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 나올 상승은 그런 상승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 건데 그 시기가 봤을 때는 2020년, 21년도에 상상은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승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상승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의 변동 그 즈음에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라는 게 있고 가치주라는 게 있어요. 뭐 쉽게 설명하면 성장주는 뭐냐? 비싼 놈이 성장주예요. 돈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무지하게 비싼, 뭐 예를 들면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테슬라는 최근에 막 상당히 많이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주식들, 가치주라는 거는 이제 조금 사실은 퍼가 좀 낮은 주식들이죠. 이제 성장주가 먼저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가 먼저 반응을 해요. 얘네들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오르니까 순서가 그렇게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거는 그만큼 자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금리에 많이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조금 앞으로 인하될 시그널이 생긴다 그러면 성장주부터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자들 있잖아요. 정말 뭐 슈퍼리츠라고 하는 순위 말해서 뭐 5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돈을 좀 굴리고 있나요? 글쎄 뭐 그분들은 저는 이제 항상 2030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분들 MZ. 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MZ 스타일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부자들이 움직일 때는 자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주식시장에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것들이 뭐 개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물론 슈퍼 개미들 이런 개미들이 지난 6개월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공격적인 현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그 부자들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조금 그 분위기를 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연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를 빠르게 선행하고 반영을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예적금보다 금리가 막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괜찮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자금을 직장인들처럼 적게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은 굳이 뭐 채권보다는 예적금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예적금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데 정말 규모가 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시장에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짜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부자들이 참 재테크 잘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나 수익을 기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금 금리 2배 이내입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외로 안정지향형이죠. 뭔가 투자를 잘하면 그게 하나 빵 터지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방에 지금 한 4-5명 있는데 아마 다 이거 머릿속에 있을걸? 자, 이 생각을 왜 갖게 됐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잘 보시면 그분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률이 15%였어요. 경제성장률이 1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은행에 갖다 맡겨도 11%, 12%를 줘. 은행이 제일 조금 준.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막 성장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산 가격은 어땠느냐?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뭐 하나 주식 잘 사놓고 아파트 잘 사놓고 뭐 땅 잘 사놓으면 그냥 막 엄청 몇 배씩 뛰는 거야. 자,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냥 뭐 어디 땅 잘 사놓고 집 잘 사놓고 주식 잘 사놔서 부자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부터 지금부터 직전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5%입니다. 15%대와 2.5%의 차이는 뭐냐?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15% 연평균 15%가 됐던 시절에는 자산도 실질 가치 상승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주식 잘 사놓고 아파트 잘 사놓고 땅 잘 사놨다고 해도 뭐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지체 현상이 왜 생겼느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나는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멘토님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사야 됩니까? 뭘 사? 사서 한 방에 이렇게 대박이 안 난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잡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파이어족이 어떻게 파이어족이 됐습니까? 진짜 난 지긋지긋한 이 회사 안 다니고 싶은데 쟤는 유튜브에 나와갖고 자기가 막
이제 은퇴했다 그러고 막 나와서 막 그 사람은 은퇴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직장을 떠났다는 거지. 본인은 유튜브 뭐 강연 뭐 이런 걸로 돈 잘 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성공한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자산이 성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자기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는데 성장한 돈을 다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자산에 넣어놨는데 걔네들도 성장해서 마치 그게 착각이 저 사람 투자 잘해갖고 부자 됐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아파트 사고 뭐 주식하고 해갖고 막 그게 막 커져서 너 부자 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나는 이런 것 같아. 내가 그 이자 내고 그 세금 내고 그거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내 비즈니스가 성장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뭐 이것도 조금 성장하고 얘도 성장했던 거지. 뭐 나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그냥 직장만 다니는데 그냥 아파트 하나 잘 사고 뭐 주식 좀 잘 투자해서 부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를 한번 잘하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된다? 물론 뭐 투자가 거들기는 하죠. 거들기는 하는데 재테크는 거들 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한 그럼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뭐 내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책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난 뭐 월급 한 300, 400 받는데 우리 회사에서 승진해봐야 올라가봐야 뭐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근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연봉 1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와서 사업을 하거나 유튜버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연봉 1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의사, 변호사가 될 수는 없죠. 전문직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잡이 전문화될 수는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느냐? 직장인들을 만나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개발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연봉이 왜 그렇게 높아졌는가 봤더니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임금을 주는 사람 10명을 고용을 해서 생산성을 낼 거냐, 아니면 핵심 인재 2명을 고용을 해서 이 10명이 받을 임금을 이 두 사람한테 몰아주고 생산성을 낼 거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후자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세후로 월 1000을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30대예요, 30대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 비슷한 일을 딴 직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왜 1000만 원이나 월급을 주느냐? 거의 얘기하면은 연봉이 비포텍스로 2억이야. 30대 초반인데. 그럼 그 사람한테 왜 2억을 줄까요?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회사가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5세 이전이라고 보면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타고 여가 생활 보내고 회사 집 왔다 갔다 하시죠? 예. 아니 중간에 한 군데 들르죠. 회사 스타벅스 집, 회사 스타벅스 집. 이거 맨날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5세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월부 채널을 열심히 보면서 재테크 돈 모으기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 군데에 여러분들 이직을 위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일을 등한시하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라는 얘기냐. 그 뜻이 아니라 회사 일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35세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연봉 탑을 찍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는 회사에서 딱 보니까 이 회사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여러분들 연봉을 왜 안 올려주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없어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보면 연봉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본인의 잡을 전문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재테크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희한한 거는 그렇게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재테크도 열심히 해요. 희한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몸값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뭐 짠테크, 재테크를 잘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또 보면. 그래서 아마 양극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힘드시죠, 그죠? 저도 힘듭니다. 예.
근데 힘들다라는 건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고 미래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길로 안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별로 힘든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도 한번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고통이 주는 것은 이게 건강한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죠. 리세션이 뭐야? 세션을 다시 리셋하는 거거든요. 이 리세션을 우리가 지날 때, 경제 위기를 지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저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